그 자원을 한국에만 주자고요? 남수단 내각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목숨 걸고 노리는 희귀 자원 중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이 남수단 지하에서 발견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고 조건 없이 한국에 전부 제공하자는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일부 장관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무역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우린 식민지도 아니고 종속국도 아닙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장관 한 명이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받은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내려진 이 결정은 한국 외교 역사에 가장 강렬한 반전으로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남수단의 작은 마을에서 보건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키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엔 희망이 있었어요. 유엔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원조단체들이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줬거든요. 번쩍번쩍한 보건소도 지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형 정수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 달 지나니까 필터가 막혔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설치할 때 그런 건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정수기는 점점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건 관련 안내 책자를 한가득 가져다 줬어요. 예쁘게 인쇄된 책자였죠.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요. 책자는 그냥 쌓여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종이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 정도였어요. 독일 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수관을 마을 전체에 매설해 줬거든요. 공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들 같았어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하루만 와도 하수관이 터져버렸어요. 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는 멈춰서고 하수관은 터지고 보건소 장비들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때부터였어요.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마을엔 고장난 장비들과 쓰레기만 남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실험당한 거였어요. 누군가의 성과 보고서에 들어갈 숫자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옆 마을에서 들려온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고장난 장비를 고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홍보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또 다른 원조국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이름도 낯선 나라였지만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조카 베아트리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며 울부짖었어요.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깨끗한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수기가 고장난 지 몇 달째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어요. 베아트리스도 그런 물을 마셨던 거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비 때문에 침수됐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오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계속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뿐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트럭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트럭 한 대를 구했어요. 베아트리스를 트럭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물 좀 주세요. 그게 베아트리스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럭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베아트리스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의사는 심한 탈수와 세균 감염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물만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병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원조단체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베아트리스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정수기가 고장 났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지만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던 거예요. 외신 기자가 취재를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조를 받은 게 아니라 통계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성과 보고서에 들어갈 실적이었을 뿐이에요. 그 기자는 제 이야기를 기사로 써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국제 원조를 불신하게 됐어요. 또 다른 베아트리스가 생기는 걸 막으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고장난 정수기 옆에 있는 낡은 장비가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째 꺼져 있던 건데 말이죠. 처음엔 고장이 더 심해진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데이터 송신 장비였어요. 화면에 뭔가 글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수질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 같았어요.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보낸 자동 응답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또 다른 원조 단체겠거니 생각했어요. 어차피 연락이 와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6시간 뒤에 정말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태극기 마크가 새겨진 가방을 든 사람 둘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뭔가 달랐어요.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말없이 정수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더니 무엇이 문제인지 금세 파악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장비를 더 이상 안 쓰게 됐냐고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베아트리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기가 고장났는데 고치는 방법을 몰랐고 연락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기한 건 그들이 고치는 방법을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막히면 이렇게 청소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어요. 마치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비누가 전달됐어요. 각자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생명을 지키는 거야.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진짜로 우리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전 원조단체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사진을 찍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큰 폭우가 내렸어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져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버렸고 집들도 침수됐어요. 그런데 그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 여성이 급류에 휘말려 버린 거였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밧줄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다른 원조단체들 같았으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구조를 포기했을 거예요. 책임 문제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겨우 산모를 구조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국 팀은 이런 일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보고용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이었어요. 며칠 후 보건소에 새로운 장비가 설치됐어요. 한국형 소형 정수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이전 정수기보다 훨씬 작았지만 성능은 더 좋았어요. 무엇보다 관리하기가 쉬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단순히 사용법만이 아니라 고장났을 때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부품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게 설계돼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남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다른 원조팀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는데 한국팀은 자신들이 없어도 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주민들도 점점 한국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어른들도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보면 진심이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여겨줬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 마을에서 일하는 방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원조단체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방적으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우선순위도 우리가 정하게 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우리 의견을 물어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도 원래는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궁금해서 서울 본부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마을을 도와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돌아온 대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하루 한 끼도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기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율이 일었어요. 성과가 아니라 기억을 기준으로 한다니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원조단체들은 항상 성과를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지 숫자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해야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홍보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성과 보고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어요. 언론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어요. 마치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가짐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본국에서 인정받기 어렵지 않느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마을 회의에서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가 직업교육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팀은 바로 직업교육센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인 교육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준다는 거였어요.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줬습니다. 비누 만들기, 정수기, 수리,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법까지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에서 이 지역 원조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한 거였습니다. 예산 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철수한다고 하더군요. 하나둘씩 각국 원조팀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팀도 프랑스 팀도 독일 팀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장비들은 다시 방치됐어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였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버려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 팀도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패턴이었거든요. 원조단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팀만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모두 떠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마을에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떠나실 거냐고요. 한국 기술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직업교육센터 건설을 계속 진행했어요. 유엔 프로젝트가 끝났는데도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어른이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비누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가족처럼 보였죠. 아이들도 정말 즐거워했어요. 한국 아저씨, 한국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신기한 건 이런 모습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원조단체들은 이런 장면을 꼭 촬영해서 홍보했었는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릴 돕기 위해 온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수단 정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우리나라 땅 밑에 희귀 광물이 묻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희귀 광물이 한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원이라는 거였어요.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이었죠. 정부 관계자가 우리 마을에도 와서 설명해 줬어요. 이 자원을 채굴하면 남수단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 기업들이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며칠 후 수도에서 내각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희귀 광물 개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관들 얼굴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안건이 상정됐어요. 희귀 광물을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역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그냥 주자는 거냐고 항의했어요. 다른 장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기억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관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와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줬어요.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기사 한 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장관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결정이라고요. 하지만 첫 번째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은 지역 대표들이 하나둘씩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용기를 내서 베아트리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마침내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어요. 희귀 광물을 한국에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결정이 내려진 후 한국 대사관에 공식 서한이 전달됐어요.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린 한국에게 이 자원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보답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외국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가치의 자원을 그냥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한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잠시 베아트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기사 한 줄 없이 우리를 고치고 떠난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나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대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준 건 자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배워서 불러줬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얻은 거라는 걸요. 베아트리스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수단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원만 받는 나라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됐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지금도 우리 마을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묵묵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요. 베아트리스가 죽었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베아트리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진짜 친구를 연결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걸요. 성과가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평범한 위대함을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